겨울이 오는데 반팔 입고 나가니까 얼어 죽는 거지. 경제를 대하는 것도 똑같아요. 계절의 변화를 생각하지 않은 자들이 당한 거죠. 부동산 매매 가격을 결정짓는 변수의 덩어리가 한 4가지예요. 요약해보면 집이 없는 분들,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신다 그러면 정말 최적의 타이밍을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적의 타이밍은 행크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를 고준 남자 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실물경제를 연구하고 분석하고 전망하는 실물경제 연구자이고요. 경제 전망서를 발간하고 있고 대중들께 경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흘러갑니다. 라는 것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자 노력하는 경제 연구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산관리란, 재테크는 소득을 자산과 바꾸는 거예요. 나의 소득의 일부를 특정 자산과 바꾸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떨어질 때는 그냥 현금으로 주머니에 넣고 있는 게 낫다는 거예요. 항상 모든 자산은 플럭추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오르고 내리고가 있기 때문에 오를 때 들고 있고 떨어질 때 안 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관리란 소득의 일부를 특정 자산과 바꾸는 것이고, 혹은 이쪽 자산을 이쪽 자산과 바꾸는 거예요. 맞아요? 주식을 부동산으로, 부동산을 주식으로, 혹은 채권으로, 혹은 어떨 때는 저축으로. 저축도 투자예요. 저축 상품에 가입하는 거예요. 결국 돈을 어떤 형태로 갖고 있을까? 그게 자산관리고 재테크이기 때문에, 그럼 어떤 형태로 갖고 있을까는 주식만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걸 벌써 나오는 거예요. 그 나무에 매달려 있으면 그 나무밖에 안 보여요. 나무에 매달려 있으면 안 됩니다. 숲을 봐야 돼요. 숲을 보려면 떨어져 있어야 돼요. 여러 나무를 비교하면서 봐야 돼요. 이쪽 나무가 아무리 반짝여도 옆에 나무가 더 반짝이면 이쪽 나무로 가는 게, 그게 자산관리인 거예요. 왜냐면 부동산도 경제를 구성하는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경제라는 틀 안에서 부동산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하위 80% 절대 다수죠. 근데 이들의 경우에는 소득의 증가 속도가 자산 가치의 증가 속도보다 느리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이 자산 가치 증가 속도보다 빠르게 올라가려면 소득의 일부를 자산과 바꾸는 행위를 해야 돼요. 그게 재테크예요. 그래서 여러분께는 부자가 되고자 하신다면 자산관리란 필요하고, 자산관리란 결국 어떤 자산과 바꿀까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시경제의 흐름을 보시면서 그 시점에 맞춰서 어떤 자산과 바꿀 것인가. 2020년, 21년을 완화의 시대, 금리 인하의 시대, 낮은 금리의 시대, 22년, 23년을 긴축의 시대, 시대를 규명하면 됩니다. 겨울이 오는데 반팔 입고 나가니까 얼어 죽는 거죠. 경제를 대하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경제의 국면의 변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계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만 이해하면 어떻게 대응할지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것에서부터 자산관리의 시작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22년, 23년 경제를 딱 한눈에 조망한다. 그러면 딱 이렇게 3단어만 기억하면 됩니다. 물가, 금리, 시장. 강의 끝난 거예요. 22년 물가가 치솟았죠? 41년 만에 최고치니까 아마 그걸 보고 세계가 화들짝 놀라고 그 물가를 잡겠다고 고금리를 꺼내든 거예요. 제가 뭐 경제학 원론으로 들어가긴 좀 그렇지만 기본적인 건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기업의 목적이 뭡니까? 이윤극대화. 학교의 목적은 뭘까요? 인재 양성의 극대화. 중앙은행의 목적은 뭘까요? 물가 안정. 그럼 안정적인 물가는 뭐예요? 목표 물가라고 해요. 그래서 물가 안정 목표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목표 물가가 몇이에요? 그게 2%예요. 2% 정도 되면 안정적인 물가. 2%가 안 되면 저물가 시대. 2%를 상회하면 고물가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많이들 오해하는 거예요. 계속 시장은 오해하고 휘둘리고 말도 안 되는 말 가지고 휘둘려요. 목표 물가가 2%라는 사실만 알았다면 물가 상승률이 9.1% 찍고 뭐 7%대 찍다가 이게 물가 떨어지고 물가 잡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물가 잡혔으니까 금리 인상 안 하겠지, 금리 인하하겠지. 천만의 말씀. 목표 물가가 2%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토록 2%라는 목표 물가를 이룰 때까지 금리 인상하겠다고 그토록 많이 강조했는데, 이토록 짧은 요 문장 안에 있는 기본적인 경제 상식을 무시한 채 살아가니까 그냥 물가가 정점 찍고 떨어졌나 보다, 물가 잡혔나 보다, 금리 인하 있겠다, 그리고 주식 투자 들어갔다가 또 제롬 파월이 뭐라고 하죠? 물가 안 잡혔어요, 우리 금리 인상 계속할 거예요. 그 말 듣고 또 깜짝 놀라서 주식시장에서 떠나다가 주가가 다 떨어지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본적인 경제 상식이 없으니까. 이 고물가를 찍었고 물가가 나름 정점 찍고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만 여전히 물가가 안정화되려면 멀었어요. 그래서 물가는 23년 내내 2%에 부합하는 그런 수치가 나오기 어렵겠다. 그럼 이걸 생각했다면 금리 인하는 어렵겠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겠다.
다만 계속 물가가 안정화되는 기조에 가기 때문에 시장이 오해할지라도 시장은 금리 인하를 많이 기대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모든 흐름이 약간 갈치짝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물가도 물가 상승률이 정점 찍고 떨어지지만 잡힌 건 아닌 느낌. 금리도 인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인하는 아닌 느낌. 주가도 횡보, 환율도 강달러 기조가 많이 꺾인 느낌. 국제 유가도 지금 비싼 고유가 시대예요. 그러나 정점은 찍었죠. 22년 2분기가. 그런 종류의 이 지표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시장을 내다보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좀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은 경기 침체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부동산 시장은 경기 후행적이에요. 경기 후행적이니까 경기 침체가 오고 나서 부동산 침체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침체가 23년에 시작되는 거죠. 근데 2020년에도 금리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집값이 폭등했었죠. 2021년에는 상승세가 둔화됐었죠. 22년에는 집값이 12월 끝자락이 주간 단위로 0.5% 마이너스 상승률. 그러니까 지난주보다 0.5%가 떨어진 거니까 굉장히 빠른 하락세예요. 오히려 2020년에 상승했던 그 기울기보다 22년에 하락했던 이 하락세의 기울기가 더 가팔라요. 그러니까 폭등이라고 표현할 거면 22년은 폭락이라고 표현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락 장세에 그럼 나는 어떻게 투자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이 금리의 고점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있는 거죠. 베이비 스텝이든 뭐가 됐든 금리 인상 그 자체가 나쁜 거예요.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는. 왜냐면 이것은 실제 금리가 작용해요. 부동산은 거의 대부분이 대출 끼고 하는 거야. 우리나라 2,000조 가계부채의 60%가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고, 그리고 15%가량이 전세자금 대출인데 두 개만 합해도 거의 80%입니다. 그러면 그 가계부채가 왜 일어난 겁니까? 부동산 때문이에요. 근데 부채가 왜 중요해요? 변동금리 대출자가 78.5%예요. 거의 대부분이 변동금리로 대출받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금리와 부동산이 관련이 없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표현이에요. 부동산은 거의 금리가 모든 것이에요. 돈으로 들고 있을까 부동산으로 들고 있을까의 문제다. 그리고 단적인 증거를 대면 2020년에 집값이 올랐다. 그게 정책 때문이다. 금리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것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만 본 분들이에요. 세계 부동산 시장을 봤다면, 숲을 봤다면 그런 말 쏙 들어갈걸요? 우리나라보다 집값 더 오른 나라가 더 많아요. OECD 회원국에서 집값 상승률의 평균치가 우리나라의 집값 상승률보다 높아요. 우리나라는 20%안 올랐어요. 근데 대부분의 서구형 국가들이 40% 올랐어요. 그러면 세계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작용된 게 뭡니까? 금리예요. 정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금리가 부동산 시장을 결정하는지를 설명드려 볼게요. 지금 대출금리가 진짜 싸도 5%일 것 같고 통상적으로 뭐 6% 정도 되죠. 이 6% 대출 끼고 집 사시겠습니까? 구매 의사라는 수요 측면의 변수가 떨어져요. 그리고 구매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구매 여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구매 여력 자체가 축소돼요. 20억 있으면 25억짜리 집 살고 싶은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 그래요. 저 같아도 그래요. 25억 있으면 30억짜리 집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주어진 조건 안에서 이 대출까지 껴가지고 더 좋은 환경에 살고 싶은 게 우리의 욕심 아닙니까?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대부분이 대출 끼고 집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는 2억 대출 받았는데 월 이자 납입금이 1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400만 원 평균 소득 가구가 100만 원을 이자 지급하는 건 감당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200만 원이 됐다고 쳐봐요. 그 감당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구매 여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자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는 지표가 House Affordability Index, HAI라는 매우 유명한 부동산 지표고요. 이 값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집값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주택 구매력이 떨어지는 굉장히 이상한 이유는 금리가 올라서예요. 구매 여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부동산 매매 가격을 결정짓는 변수의 덩어리가 한 4가지예요. 요약해보면 하나가 거시경제, 거시경제 안에 금리가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아무리 수요가 폭발해도 공급이 그거 이상으로 폭발하면 가격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을 같이 봐야 돼요. 마지막으로 정책 제도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정책 제도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안 미친다는 게 아니라
영향을 미치지만 정책 제도가 부동산 시장을 결정질 수는 없다는 거야. 나머지 요소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지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네 가지 요소 중에 앞에 거시경제 여건은 그거 자체로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지만 이 거시경제 여건이 수요와 공급에도 또 영향을 줘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 구매 여력과 구매 의사라는 수요 측면에 20여 가지 변수 중에 2개만 갖고 설명드린 것 뿐이에요. 지금 이제 공급 측으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다주택자가 금리 올라가면 어떨까요? 1주택자가 고민하는 것보다 더 심합니다. 왜냐면 부채의 규모가 크니까 이자 상환 부담이 더 커요. 결국 공급자 입장에서 건설 공급자는 크게 둘로 쪼개집니다. 건설사와 기존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 혹은 갭투자자. 근데 이 시장을 둘로 쪼개면 기존 주택 공급이 있고 신규 주택 공급이 있는데, 기존 주택 공급이는 주택을 소유한 자의 공급은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연히 공급하고 싶어지죠. 수요하고 싶어지지는 않는데 공급하고 싶어지니까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벌써 설명 끝난 겁니다, 사실. 근데 건설사 입장에서 볼게요. 금리가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자금을 마련하는데 조달 금리가 커져요. 조달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요. 그 아파트 공급하고 싶어질까? 역시 금리가 공급량에 영향을 미쳐요. 근데 다만 건설사의 신규 주택 공급은 오늘 공급하겠습니다 라고 국토교통부에 가가지고 인허가를 받죠. 그럼 인허가 받은 날로부터 한 2, 3년 후에 분양이 시작되기 때문에 주택 공급 의사에 영향을 미쳐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런 것들을 다 가감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금리와 부동산은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시고, 금리가 계속 높은 금리로 유지되는 한 부동산 매매 가격이 플러스로 반등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저도 이제 제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독자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주세요. 교수님이 23년에 집값 계속 떨어진다고 해서 고민이 됩니다. 근데 저희는 신혼부부인데 23년 2월 달이 만기예요. 전세 만기예요. 우리 동네 50% 떨어졌는데 이제는 집 사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내 집 마련의 시점을 최대한 뒤로 미루셨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세를 좀 연장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부동산 매매 가격 하락보다 더 강한 흐름이 전세 가격 하락이에요. 전세 가격 하락률은 마이너스 0.7%까지 찍었고 집값 하락률보다 더 밑에 형성되어 있어요. 지금 이 전세 시장은 전세난이 아니라 역전세난이에요. 역전세난이라는 말은 집주인이 세입자 찾기가 어렵다. 이 세입자가 만약에 1년 정도 전세 연기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면 받아들이는 게 자기한테 더 이익이라는 거죠. 왜?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전세 가격을 그냥 유지해 준다고 하니까 고마운 거죠. 그리고 하다못해 전세 그냥 연장하면 그만큼 중개 수수료라도 덜 나간 거잖아요. 뭐 재반 비용도 뭐 도배 장반도 마찬가지. 또 계약 만료돼서 세입자가 나갔는데 세입자 찾느라고 한두 달 더 하면 얼마나 또 힘들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국면에서는 세입자의 요구가 더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할 때 그냥 연장을 요청해라. 연장이지만 좀 짧은 연장, 1년 단위의 연장. 그럼 내 집 마련의 시점을 고민할 때 지금 당장이 아니라 더 천천히 둘러보면서 할 수 있다. 집값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지표가 그러한데 떨어지는 구간이 있으면 통상적으로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만큼 그 기간이 걸려요. 오르더라도 오른 시간만큼 다시 떨어지는데 걸려요. 이걸 좀 어려운 표현으로 정규분포라고 하는데 종의 모습을 거의 그려요. 모든 그래프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지금부터 집값이 마이너스 0.5%에서 플러스를 향해 간다, 제로를 향해 간다 하더라도 역시 0 이상을 상회하려면 정말 적어도 6, 7개월이 걸립니다. 지금부터 더 이상 안 떨어지고 더 오르기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여러분이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실 때 23년의 부동산 시장은 조정 국면이구나 라고 감안하시고 대신 반등세가 올 수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지는 뭐 가늠할 순 없겠지만 23년 내내는 조정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집이 없는 분들,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신다 그러면 정말 최적의 타이밍을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적의 타이밍은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 최적의 타이밍은 어쨌든 제가 아까 통계적으로도 말씀드렸을 때 이 집값 등락률이 마이너스 0.5%를 찍고 이게 0에 가깝게 올라갈 때 그 지점이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인구 감소인데
집값 오를 리 있겠습니까? 다만 인구 감소만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인구 감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구의 이동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줄어드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인구 감소가 아니라 인구 이동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인구가 전국적으로는 줄지만 비수도권의 인구가 주는 거예요. 수도권 인구는 안 줄어요. 더 늘어요. 장기적으로도 그래요. 이 전망은 제 전망이 아니라 통계청의 인구 추계예요. 인구의 이동을 보셔야 돼요. 결국 인구라는 요소는 지방의 집값의 조정을 예측 가능하게 하는 변수인 것이지 서울의 집값을 결정짓는 변수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인구가 감소할지라도 가구 수가 는다는 사실이에요. 인구가 집을 사는 게 아니라 가구가 집을 사는 거예요. 1인 가구, 2인 가구가 빠른 속도로 늘기 때문에 집의 수요는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가구 수가 늘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 수도권의 경우는 인구가 계속 유지되는 특성상 집의 수요는 더 많이 늘어나요. 수요가 뒷받침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같은 인구가 같은 구매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 인구가 대세적으로 줄지라도 전반적으로 구매력이 높은 인구가 많아진다면 구매할 의사가 더 커지는 거고요. 구매할 여력이 더 강화된다면 역시 구매할 잠재적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지, 인구만 가지고 집값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단편적인 요소만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려는 접근이지 않을까. 여러분이 가격을 전망할 때는 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인 변수의 덩어리들을 총론적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어쨌든 경제를 보면 기본적인 돈의 흐름이 쉽게 보이거든요. 그런 흐름을 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것이 좀 지키는 투자가 아닐까 생각하고,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투자 마인드는 뭐 일확천금 벌어볼래 이런 마음보다는 오늘 부자가 아니라 60세, 65세 이후에 은퇴하더라도 건강하게 안정적으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지향하셔야 된다. 그래서 자산 관리를 해야 된다. 지키는 투자 의사결정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거시경제를 보면서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끝으로 제가 이제 경제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조언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니까 위기가 올지라도 모두가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기가 오는 줄 모르거나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이 당하는 거죠.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자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경제가 어떤 국면에 있고 또 어떤 국면으로 가는지 전혀 그 그림을, 계절의 변화를 생각하지 않은 자들이 당한 거죠. 2020년, 21년에는 집 안 갖고 있다가 당하고, 21년에 드디어 영끌해서 집 샀는데 그때부터 또 당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의 돈을 지키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몫을 또 다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그 삶의 커리어를 이제 가져가시기 위해서는 경제라는 큰 그림을 좀 그리시고, 그 안에서 주식은 어떻게 움직이나, 부동산은 어떻게 움직이나, 그 밖에 자산들은 어떻게 움직이나 전체 큰 그림을 좀 그려보시면서 사시면 바이든의 의사결정이 나의 호주머니와 관련되네, 제롬 파월의 어떤 한마디 발언이 나의 투자 자산에 가치 영향을 미치네 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유기적으로 내가 파월과 바이든과 관계를 맺고 사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시면서 더 재밌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여러분들이 더 큰 꿈을 그리시고 경제를 좀 재밌게 이렇게 이해해 나가시다 보면 나머지도 쑥쑥쑥 들어오지 않을까, 세계의 경제와 교감하는 삶을 준비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